홍승기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샤이 부정선거론자 정도였고요. 작년 가을에 인하대에서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권웅민 변호사하고 호 교수님 오셨고 제가 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인연으로 불려 나왔는데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한 날 다음날 아침에 TV에 개표 현황이 쭉 떴어요. 개표 현황이 쭉 뜬 자료를 보면서 사전투표가 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균일하게 나오길래 집사람한테 그냥 툭 던졌습니다. 장난쳤네. 그런데 이거 못 박혀. 쟤들이 술 먹다가 무용담으로 나오면 나올 거야.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권호영 변호사가 제 대학 동기예요. 권호영 변호사 저한테 자꾸 인천에 있으니까 찾아와요. 찾아서 핸드폰에 찍혀있는 그 다발, 빡파는 다발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국힘당 당선자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 헛수하지마. 그렇게 계속 맞았어요. 딴 분들도 몇 분이 또 찾아왔어요. 몇 분이 찾아와서 트럼프 얘기 좀 받을 거예요. 트럼프 얘기 자꾸 하길래 짜증나니까 트럼프 얘기 좀 하지마! 그랬어요. 고함을 질렀어요. 트럼프를 안 좋아해요. 여전히 저는 여전히 트럼프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선배는 CNN만 보고 있는데 폭스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또 폭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세상이 빨리 바뀌네요. 저 앞에 발언한 용렬한 투사들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바로 하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설명했어요. 그걸 다 씁니다.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전 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찍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죠? QR를 하고 있죠. 대법원이 뭐라 그랬죠? QR 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QR이 어떻게 바코드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이 아마 대법관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걸 선거 무효를 하고 나면 그 후 폭풍이 워낙 커질 테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렇게 막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죠. 법에서 바코드를 하라 했으면 QR코드를 쓸 필요가 있으면 법 개정을 먼저 해야죠. 예. 개정을 하고 다음 시행을 해야지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 바코드, QR코드는 바코드 입줄 이런 장난치면 안 되죠. 예. 그 부분에서는 참 대법원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민경욱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입증 책임을 얘기합니다. 입증 책임. 원고, 피고가 싸우는데 원고는 민경욱이고 피고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요. 원고, 피고가 싸우는데 그럼 원고가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해야지 원고소송을 불러주냐는 거예요.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차이가 입증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 보면 영어로 하면 beyond the reasonable doubt라고 해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형사 피고인에게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죄로 석방하는 겁니다. 무죄 방면하는 거예요. 이 합리적 의심은 뭐냐면 대충 배심원이 아니면 법관이 보니까 그얘 나쁜 놈이야. 검사에게 대충 맞아. 검사에게 맞다 그러고 일어나서 집에 가려니까 가슴속에 뭔가 그래도 어쩌면 아닐지 몰라 있으면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죄진 사람을 실제로 범죄자인데 얘가 거리를 활보하는 거를 우리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냐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혹은 사형으로 집행하고 이게 우리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거냐 어느 거냐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풀려나는 건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처형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증을 확실하게 못하면 풀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은 증명의 우월이에요. 원피고가 열심히 싸우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법원이 신이 아닌 이상 오케이 일정 기간은 변론 종결해야 돼요. 변론 종결하는 시점에서 원고 피고 얘기가 뭐가 맞는지 저번에 달아보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살짝 맞으면 그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명의 우월이에요. 선거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인사소송이지만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소송은 맞아요. 선거를 했는데 이걸 무효한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형사소송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선거소송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 제기한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해라. 가능한가요? 선거 시스템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선거 시스템을 선관위가 다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오류를 어떻게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달에 가서 토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는, 입증 방법, 증명의 정도는 자꾸 사회가 진화하면서 바뀝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 유학을 갔었어요. 변호사 그때 한 7, 8년 하다 갔었어요. 그랬더니, 재정물 책임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강의를 수강하는데, 엄격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스트릭트 라이abili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좀 개념,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제조물, 제품, 어떤 제품, 산업적 제품, TV를, 그때 브라운관 TV였어요. 브라운관 TV를 집에서 보다가 브라운관 TV가 터졌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브라운관 TV가 터지게 된 공정상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소비자는 우리 집 TV가 터졌다는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현장에서 우리 생산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과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같죠. 모든 문제는 관리에서 나왔죠. 선관위에서 나왔죠. 비슷한 사건이 의료소송, 공예소송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변호사 때는 의료소송으로 이기려면 의사가 개복수술하는 과정에서 배를 열고 메스를 집어넣고 닿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입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입증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모든 증거가 의사한테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공예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공예소송도 공예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자료는 산업에 있으니까 산업에서 은폐하면 입증 못하니까 입증 많이 부담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선고소송은 입증을 완화해줘야 돼요. 입증 책임을 전환하든지 입증을 완화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네가 알아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케이 인정 못한다. 이것도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이것도 막걸리예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고요. 이게 나요. 저기 그날 선거날 쭉 이거 장난쳤네 그랬는데 장난쳤네 그러고 제가 어느 유명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충분해.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시니컬하게 얘기하더만요.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사전 선거하고 당일날은 등산합니다. 그러더만요. 제가 저런 얘기를 하냐? 저런 돌아보나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을 위시해서 이른바 우파의 운동가들이 강력하게 거의 연대하다시피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주위에도 제가 자유시민운동 비슷한 거 하면서 좀 모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여서 얘기가 나오면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관리부실이지. 근데 그게 관리부실 가능할까? 권은홍 변호사 핸드폰에 찍혀있는 그 빳빳한 신권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관리부실로 가능할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선관위위원장은 누가 하죠? 대법관이 하죠. 법에서 대법관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선관위위원이 9명일 거예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할 거예요. 관행적으로 선거관리의 엄정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대법관이 하는 거예요. 대법관이 하면 물론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비상근이죠. 이 중요한 기능을 위원장이 비상근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한민국은 대법원이 전 세계에서 사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1년에 오는 사건이 5만 건 넘을 겁니다. 일본이 몇 건 하는지 아세요? 70건 합니다. 미국이 130건을 결코 넘지 않습니다. 우린 5만 건이니까 감당을 못해서 70%는 내용을 안 봅니다. 1심, 2심 결과가 같으면 불심이 종결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30%만 해도 엄청 많죠. 그래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대법관, 국제무슨 대법관의 회의 한번 갔다 오면 업무가 폭주가 쌓이니까 누가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해외 출장 안 간다고 얘기해. 끝나고 나면 다들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법관한테 그 업무를 맡기는 게 맞지가 않죠. 상근으로 만들어줘요. 상근으로. 네. 상근으로 만들고 또 공직선거법에 보면 또 이상한 규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선관위 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을 줘요. 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을.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도 좀 고쳐야 되고 선관위 조직도 제대로 기능하게 해야 하고 글쎄 없애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선관위가 지금 너무 비대합니다.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동네 통관장 선관위까지 다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더구나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투표권을 줬죠. 그때는 잘한다고 선의를 했으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 해외 출장 많이 갔어요. 네. 뭐 비슷하고 해외 출장하는 거 즐기는 양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고요. 법도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이 운동가가 아닌 소박한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